안녕하세요. 칼럼 생생토크입니다. 자, 오늘은 경희대 안재욱 교수님을 모시고 최근에 가장 뜨거운 이슈죠. 엔저 때문에 수출 기업들이 어렵다고 난리인데요.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와중에서도 지금 또 경제 민주화라는 이름 하에 지금 여러 가지 입법들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 경제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풀어가면 좋을지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사실 안 교수님은 우리나라 대표적인 화폐금융 쪽에 전문가신데 보통 지금 이제 많이들 그냥 엔저니가 어렵다면서 얘기하는 것과는 조금 또 다른 목소리를 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모셔서 어떤 이유에서 좀 우리가 단순히 그냥 즉흥적으로 대응해서는 좀 어렵고 오히려 좀 멀리 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이제 얘기가 될 컬럼은요 문화일보 1월 9일자에 실으신 건데 일본 리스크의 본질 제대로 이해해야 이런 제목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참 짧게 쓰셨지만 가진 의미는 굉장히 깊은 것 같아서 자세히 좀 얘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최근에 아베노믹스 그러니까 어렵다고 난리인데 그게 되게 된 그 사건 과정을 조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아베노믹스까지 오게 된. 아베노믹스는 이제 기본적으로 일본의 이제 장기적인 경기 침체를 탈피하기 위해서 경기 부양책으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재정 정책이고 하나는 통화 정책인데 재정 정책에서는 이제 그 재정 지출 확대. 그래서 하여간 취임 전부터 자기가 총리가 되면 추가 경정 10조 엔 정도 하겠다. 제조업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를 하겠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하여간 총리 되면서부터 계속 자기가 얘기했던 공약들을 지금 실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플러스해서 이제 통화 정책이라는 확대 통화 정책인데 이제 엔화를 무제한적으로 하여간 돈을 찍어서라도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이제 풀어내겠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살리겠다 하는 게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렇게까지 되게 된 동기는 이제 과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잃어버린 20년이니 또 잃어버린 10년이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기본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죠. 거기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일본 정부의 경제 정책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여기 컬럼에도 쓰셨는데요. 아베 총리가 취임 전부터 윤전기를 돌려서 무제한적으로 돈을 찍어내겠다 그러고 일본은행 일본은행 총재도 바꾸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금 현재 한편으로는 어떤 면에서는 단기적으로는 조금 성과가 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냐고 참 얘기들이 많은데 지금 이제 사실 따지고 보면 이게 그러니까 전통적인 소위 말하는 케인지언 처방을 갖다 지금 내리는 셈인데 이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대응책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이론적인 바탕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무슨 얘기를 할 때는 뒤에 이론적인 배경을 튼튼한 이론적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안 교수님께서는 시장 경제와 화폐 금융 제도 바로 이 책인데요. 바로 이제 시장 경제와 화폐 금융 제도 이게 이제 오스트리아 학파 경기 변동 이론 그 중에서도 이제 소위 말하는 프리뱅킹 학파라 그래서 그쪽 이론을 이렇게 쭉 담아 놓으신 건데 그러니까 이런 걸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요지를 조금만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 아베노믹스를 할 때 우리가 그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습니다. 어떤 그렇죠. 그 예. 재정 정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예. 통화 정책 할 때 이제 확대 재정 정책,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나타나요. 예. 이게 그래서 보기에는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이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한 정책이 성공한 예가 굉장히 드뭅니다. 예. 이제 일본이 먼저 이제 왜 이런 정책을 썼는지 그 이제 배경을 조금 먼저 설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그게 이제 1985년 그 잘 알다시피 플라자 협정에 예. 의해서 그때 이제 엔화 가치를 높이는 예. 협정을 맺지 않았습니까? 예. 미국하고. 예. 이제 그 배경이 일본과 미국의 이제 무역 적자 문제, 예. 그 무역 임밸런스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엔화가 너무 이제 저평가돼 있다 그래가지고 합의를 봐서 1985년에 엔화 가치를 높인 것이 이제 1985년 플라자 협정인데, 예. 그래서 이제 엔화 가치를 이제 높이게 되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그때 이제 수출이 줄어가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될 거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수를 확대하기 위해서 그 확대 통화 정책을 쓰기 시작을 하죠. 저금리 정책을 쓰고 돈을 막 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경기가 그때 굉장히 살아난 것처럼 보였죠. 그렇게 1980년대, 90년대 일본 경제가 굉장히 흥한 것처럼 보였는데 나중에 그것이 거품이었다는 사실이 이제 드러나고 그 거품이 결국 꺼지게 되면서 결국 일본 경제가 이제 장기 침체에 들어가는 그런 이제 모드에 됐죠. 결국 그런 걸 이렇게 봤을 때 이 돈을 일시적으로 풀게 되면 경기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결국에 그 대가는 꼭 치르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결국에 불황이라는 건 미제스가 얘기한 것처럼 결국 그 잘못된 투자에 대한 치유 과정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미제스가 얘기한 것처럼 예. 그러면 그 잘못된 투자가 이게 조정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 잘못된 투자, 돈을 풀어서 만들었던 그 잘못된 투자, 인위적인 호황, 이런 것이 이제 조정되는 기간을 거치게 되는데, 그것을,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제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걸 하질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말하면 좀비 기업들을 그냥 놔둔 그렇죠. 거죠. 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어떤 사회든 간에 그렇습니다. 이 자원이라는 것은 항상 이 제한되어 있고 희소한 건데 그것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쓰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발전하고 쇠퇴하고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결국 좀비 기업을 살려준다는 얘기는 그 귀중한 자원들을 그 좀비 기업들이 계속 쓴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효율적으로 쓰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 그 건실한 기업들이 자본 사용하는 비용을 굉장히 높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경기가 침체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그런 걸 거치지를 않고 지금 아베노믹스는 계속 또 돈을 풀어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지금 굉장히 일본 경제가 살아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볼 때 결국 일본 경제를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 자체적인 구조조정이 일어나지 않는 한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일본의 그런 문제에 대응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게 참 우리도 참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기는 왜냐하면 수출 기업이 당장 어렵다고 들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 참 그 도움의 손길을 간절하게 요청을 하는데 그걸 외면하기는 참 어렵겠지만 그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면 그쪽에서 하는 그런 정책을 우리가 그대로 또 대응해서 일본처럼 또 우리도 돈을 풀고 그냥 또 양적 완화를 세게 하고 금리도 막 낮추고 해서 그렇게 하기는 우리도 한편으로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도 구조조정 경기 침체기란 게 우리도 결국은 좀 잘못 투자를 갖다 했던 부분을 정리할 수 있는 치유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면 우리도 그대로 따라 하는 거는 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같이 그쪽에서 양적 완화에 돈 푼다고 그래서 예. 우리도 같이 돈을 푸는 건 하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그래서 만약에 물론 지금 우리 원화 가치가 높아지고 그래서 예.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예. 우리나라 경제가 수출 비중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에 예. 타격을 받으면 경제 성장이 영향을 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 지금 미국이나 일본하고 우리는 상당히 입장이 많이 다르거든요. 예. 어떻게 보면 달러나 엔화는 기축통화의 위치를 좀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이 통화를 발행하게 되면 사실 국외에서 거기에 대한 디맨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흡수가 됩니다.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것이 그렇게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예. 미국 내하고 일본 내에 미치는 영향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이 엄청나게 돈을 많이 풀었지만 예. 미국의 그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가 인플레이션이 크게 나타나지 않은 이유가 그게 바로 그 미국의 돈 푼 것들이 전부 사실 신흥국에 대해 다 그렇죠. 수출돼 버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됐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근데 우리는 좀 달라요. 그게 바로 돈을 풀게 되면 우리는 바로 국내 물가에 바로 영향이 갑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고려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일본 경제가 이게 살아나지 않는다고 할 경우에 결국에 나중에 그 엔화가 또 다시 이 가치가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네. 결국 양적 완화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일본 양적 완화에 대응해서 우리가 다시 양적 완화에 대응한다는 얘기는 엔화 자산을 많이 구입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잘못하다가 나중에 우리가 그걸 보유하고 있을 때 그 엔화 가치가 떨어질 때 거기서는 손실도 상당히 크게 됩니다.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고려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오히려 그거보다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하지 않는가. 예. 나중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어떻게 보면 세계 금융시장이라는 게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예. 그럴 때 불안해지고 잘못하면 2008년도와 같은 사태가 나타났을 때 우리한테 오는 충격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는가 그런 게 제가 볼 때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금융시장이 외국 자본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 단적인 예가 주식시장만 봐도 알거든요.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것이 다시 빠져나오면 주가가 떨어지게 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마치 바닷물에 민물과 산물이 왔다 갔다 할 때 하듯이 그렇게 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리스크 관리에 더 신경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수출 기업 이제 문제죠. 많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는 똑같이 양적 완화를 대처할 게 아니라 사실 우리가 지금 내부 문제를 많이 개선을 하게 되면 그런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서 규제 완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특히 또 지금 우리의 가장 크게 이제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이 자동차 조선 이쪽이거든요. 예. 자동차 산업하고 그다음에 조선 산업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 노동시장위원회예요. 네, 거기 지금 가장 노조 문제에 있어서 보면 그런 부분만이라도 완화를 하게 되면 우리 기업 경쟁력이 많이 살아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노조들이라든가 이런 행태를 보게 되면 굉장히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게 엄청난 부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정부 쪽에서는 이 규제를 완화를 좀 해줘서 이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그 다음 기업은 기업 자체로서, 물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나, 자꾸 너무 환율 문제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떤 제품의 경쟁력을 갖고 나가는 것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전공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좀 비유를 하자면, 이제
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자면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통화를 그 증발해가지고 이자율도 낮추고 돈 빌리기도 쉽게 만들어주고 그게 일종의 그 술잔치를 벌이게 하는 셈인데 그렇게 해서 이제 술잔치를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결국은 그게 빚지고 결국은 실제 저축된 걸 투자한 게 아니라 이제 말하자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투자 자원이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일종의 그래서 그게 거품이라고 불리는 거고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하면 좋은데 이미 지금 이제 벌어졌단 말이죠. 벌어졌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그럴 때 술에 취했던 사람들을 계속 계속 술잔치를 계속하게 해줄 거냐? 아니면 술잔을 좀 치워서 정리가 되게 그렇게 해줄 거냐? 이런 문제로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일본이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게 바람직하지 않던 했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어떤 상당히 타격이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지금 말씀하신 걸 들으면 일본이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를 하더라도 그 부담이 우리하고는 다르다 차원이 예를 들어서 국내 물가의 압력도 그렇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금 말씀이 우리가 그걸 따라하기보다는 어려움은 알지만 보다 좀 다른 쪽에서 풀어주는 게 더 좋겠다 이런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금리를 인하해가지고 지금 한번 보세요. 우리 그런 문제를 접근할 때 우리가 좀 장기적으로 좀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쭉 지난 과거를 돌이켜 보더라도 지금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노무현 정부, 이명박 정부를 통해서 계속 금리를 낮춰왔어요. 왜냐하면 그 금리를 낮춘다는 가장 기본적인 취지가 경기를 부양한다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경기 안 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 경기가 이렇게 장기 불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가는 명백합니다. 김대중 정부 때부터 시작을 해서 반시장적인 정책이 엄청나게 많이 쓰였거든요. 오히려 규제를 완화하기보다는 강화하는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고, 우리가 기대했던 이명박 정부 때도 보면, 초기에는 전봇대를 뽑는 하느니 이런 거 하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동방성장이니 상생이니 이런 쪽으로 가면서 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엄청나게 높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바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든 게 아니라 역주행을 한 결과로서 계속 지금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경기가 침체하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말기에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이 새 정부 들어오고 연결이 되면서 경제 민주화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는 게 아니라 계속 기업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이런 정책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1년에 쭉 그런 것들을 이렇게 돌아다 보면 우리 경제가 지금 금리를 갖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근데 마치 지금 가장 큰 그런 문제는 가장 놔두고 한국은행이 금리를 낮추지 않아서 경제가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자꾸 그런 의견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얘기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금리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 금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루로 우리가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를 그런 식으로 인하기보다는 놔뒀다가 진짜 어려울 때 하나의 정책 수단을 쓸 수 있는 마지막 버퍼로서도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를 낮추는 것이 1차적인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